그 방송 녹화하러 왔더니 이 색깔로 옷을 입혀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따뜻하니 좋아요. 계절이. 예. 벌써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 4분의 3 정도? 그런 지점까지 온 거 같고, 오늘 그 살펴볼 화두는 그 무문관의 화두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재미없어요, 사실은. 왜 재미없냐 그러면 너무 지적이야. 그러니까 여기 원문만 조금 이해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딱 이렇게 들었을 때 뭔가 팍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어쩌면 오늘 화두를 제일 처음에 화두로, 첫 화두로 이걸 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읽어는 봐야죠. 뭐 화두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딱 들으면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이해 안 됐다라는 건 내가 상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겉똑똑이다 내지는 그냥 여태까지 내가 떠들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고만 살았다. 뭐 그런 거에 징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닌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있을 때 안 풀리죠. 그러니까 아주 뭐 대학원 다니면서 뭐 철학과 다니면서 논리적으로 배웠던 아이들 같은 경우가 대학원생들이 화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좀 마음이 좀 자유로워야 되고, 뭐 다 알죠.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것만 알아도 풀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못 배워도 연세가 제대로 곱게 늙으시면 7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화두들 다 뭐 그렇게 안 풀어도 돼요.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화두는 그래서 하나의 바로미터로, 우리가 내가 자유로워지면 풀리는 거고, 안 풀린 이유는 내가 부자유스럽기 때문에 안 풀렸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 화두는 일단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게 많아서 제가 안 좋은 화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뭐 일단은 이 무문관에서는 화두로 지정했고, 그리고 나름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이래요. 어느 스님이 물었습니다. 말과 침묵은 각각 이와 미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와 미에 통하여 어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풍열화상이 말했다. 오랫동안 강남 춘삼월의 일을 추억하였네. 자고새가 우는 그곳에서 수많은 꽃들이 활짝 피어 향기로웠네. 뭐 화두는 화두죠. 선문답 같잖아. 제자가 말과 침묵은 각각 이와 미라는 걸 침해한다 했으니까, 말을 해도 침묵을 해도 이와 미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말해도 뭔가를 어기고 침묵해도 어기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뭐 이러니까 화두 같아 보이잖아. 근데 이제 이게 일반 분들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와 미가 도대체 뭐냐? 이거 자체가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화두는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여기 등장하는 깨달은 스님, 풍열화상의 문제는 아니야. 그 어느 스님이 문제야. 어느 스님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말과 침묵은 각각 이와 미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말을 해도 침묵을 해도 뭔가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말도 안 하고 말 아니면 침묵이잖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가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풍열화상이 강남 춘삼월이라는 이 시를 딱 얘기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두가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아마 이 화두의 핵심인 것 같은데, 일단은 핵심은 뭐냐면요. 이게 두보의 시거든요. 그 당송팔대가라고 하고 중국의 당나라 시절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인문학적 시절이에요. 당나라. 당나라 시절이. 왜냐하면 유학이라는 거 있죠. 군군신신 부부자자 그리고 뭐 남존여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일 약했을 때가 당나라 때였어요. 당나라는 그래서 후대에 무슨 뭐 송나라 때나 뭐 이럴 때 음탕한 시절. 양귀비 떠오르잖아요, 양귀비. 근데 제일 좋았던 인간다운 시절. 그러니까 막 숨어서 겉으로는 공자인데 숨어서는 나쁜 짓 하던 시절이 아니라 대놓고 연애 편지도 쓰고 막 그랬던 시절. 당나라 장안에서. 그 당시 당나라 장안은 어떤 데냐면 완전히 국제도시였어요. 장안이라는 글자가 그대로잖아. 길장자에 편안한 안자. 설계를 할 때 영원한 도시로 만든 거예요. 지금은 서안이라고 부르죠. 서안. 시안이라고 부르는 데인데 저쪽 실크로드 시작되는 지금은 황사에 제일 가까운 화산도 있고 그러는 곳인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출발을 해서 실크로드 바로 타면 인도도 갔었던 거고 중심 도시예요. 국제도시. 그러니까 탑들이 보면 막 대안탑 같은 거는 굉장히 높아요. 저쪽에서 낙타 타고 올 때 보면 보이는 아 저기구나. 굉장히 큰 도시, 계획도시가 장안이에요. 이태백이가 살았고 두보가 살았고 양귀비가 살았고 연애도 했었고 간료들은 서역 사람도 있었고 뭐 이랬었던 그 시절 국제도시. 외국인들도 많이 살았고 이랬었던. 그래서 우리가 신라 시절의 사람들도 당나라 갔잖아요. 장안에 많이 갔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당연히 좋죠. 자기 감정을 노래한 시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당나라 시에서 그 양두마차가 이태백이랑 이백이랑 두보잖아요. 두보 씨는 굉장히 애절하고 인간적이죠. 그리고 뭐 이태백 씨는 술 냄새 물씬 나는 많이 마시는 술 말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사람들과 와인 한두 잔 마셨을 때의 느낌. 그런데 그런 느낌 바닥엔 약간 애틋한 그런 것들이 녹아 있어요. 간만에 친구들을 만났지만 그 사이에 쓸쓸했었던 것들이나 삶의 우환이 녹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술에서 약간 그게 승화되면서 겉보기에는 기분 좋게 술 마시네라는 느낌이지만 시를 딱 이태백 시를 읽다 보면 그 바닥엔 조금 읽다 보면 그 어떤 고독이라든가 애절함 같은 것들이 있고 두보는 그렇지 않아. 두보는 그냥 노골적이에요. 노골적으로 회한, 슬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기쁨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보가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에는. 이태백은 좀 뭔가 나도 술을 좀 마시고 읽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두보는 그냥 생으로 들어와요. 감정이. 그래서 아마 뭐 중국에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문인들 중에서는 참 그 많은 역사에 많은 인간에 참 시인 없다. 이게 쓸데없이 그 중국 쪽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좀 미성숙하다. 저는 그렇게 많이 느껴요. 사실 중국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와 적은 수의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아. 시인 같은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어쨌든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시를 푼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결된 거예요. 사실은. 야, 시를 읊어. 그러면 이와 미에 안 걸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이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풍요라성이 떠들었던 저 강남 춤사월의 일을 추억하였네. 자고 세우는 그곳에 수많은 꽃들이 활짝 피어 향기로웠네. 라는 게 두보의 시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일단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정보가 또 필요해. 두보 모르면 풍요라상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제자 스님이 물어봤던 이미를 알아야 되잖아. 이게 도대체 이미가 뭐야?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식으로 바로 결론을 미리 얘기를 하면 시와 같은 것, 시적인 것이 언어의 집착, 침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시는 침묵이면서 말이기도 하다라는 어쩌면 얼떨결에 이 화두 때문에 시가 무엇인지라는 정의도 하나 얻는 거야. 침묵과 말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시 읽기가 힘든구나. 침묵으로 들리면. 시가 읽히면 그건 그 시가 말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시가 묘한 데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시인과 내가 감정이나 그 뭐라 그러나 같은 패거리인 거야. 유유상종이면 잘 읽히고. 딱 느낌에 이 시인은 왜 어떻게 이걸 느꼈지? 유년 시절에 너무 외롭고 아버지한테 맞고 엄마한테 야단쳤던 사람이나 쓸 수 있는 표현이네? 라고 이제 그 시 생각하고 뒷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맞았거나 그래.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라는 게 뭐냐면 그 자체가 말이면서 글이면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말이면서 침묵이기도 해. 침묵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못 읽어내. 어떤 사람은 읽어내고 말이기도 해. 묘하죠. 시가 어려운 이유는 침묵의 요소가 있어. 왜 난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는 느낌. 그리고 또 읽다 보면 또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 이 화두의 병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화두는 화두로 쌈박하게 수수께끼처럼 내서 기억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거. 이게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없다고 해도 맞을 거고 침묵해도 맞을 거다. 이게 있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있거나 없거나 침묵. 가지수가 3가지잖아. 그럼 무조건 맞는다. 근데 제가 답 얘기 드렸잖아요. 바람이 붑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이 말은 요게 있다고도 안 했고 없다고도 안 했고 침묵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화두 내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건 좀 정보가 필요해요. 뭐 어떡하겠어.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무문간을 편집한다면 이거는 좀 빼거나 제일 앞쪽에 붙여가지고 이런 거다. 이렇게. 근데 이게 화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중국이 시가 화두적인 느낌에서 많이 와닿고 희소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사실은 얻어요. 그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스님들이 깨우침을 얻게 되면 그 오도송이라고 하잖아. 오자가 깨우친다, 깨닫는다. 대우각성할 때 오자. 도가 도죠. 그러니까 진리, 불법, 있는 그대로의 세상, 뭐 그런 거. 도를 깨닫는 송이다. 열반송도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막 이상한 수수께끼 내고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쿨하게 돌아가시면 되는데 갑자기 산은 산이라고 그러기도 하질 않나.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스님은 산은 산이 아니다. 앞서 또 그 다음은 산은 산이다. 산은 물이다. 막 이렇게 해서 변주가 막 생기잖아. 그 정도 막 앞 스님의 죽음을 염두에 뒀다면 굳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지송인데 어쨌든 열반송도 있고 오도송도 있어요. 사실 열반송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명료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도송도 중요해요. 깨달은 다음에. 송이에요? 노래입니다. 시예요. 만의 한용운 아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저를 따라서 무문관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건 봄날 따뜻한 햇빛 같은 조준스님 계열이 아니라 저는 임재 계열이에요. 사자와 같은 임재 계열이에요. 절벽 같은데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가 제 모토 아니에요. 네. 내가 절벽에 매달렸다라고 생각하면 손을 못 떼잖아. 근데 그러니까 손을 못 떼는 거죠. 그게 집착이 무서운 거라고. 근데 사실은 그게 절벽에 매달렸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못 떼는 거라고. 그건 절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착을 깨는 그냥 그런 느낌이 좋아서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이제 외우고 있지. 한자로는 쓸까요? 한자 의미 없다. 그렇죠? 네. 한글을 써놓고서 이게 한자의 뜻을 푸니까 이상하다.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작주예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으면 요 앞이 뭐가 보이잖아. 진짜 서 있어야 보인다?
엄마, 나 꽃 보고 있어. 내가 그곳에 서 있어야 그 전화를 하듯이. 서 있는 곳이 다 진짜로 보인다. 여기선 예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진짜라는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꽃을 보고 있더라도 꽃이 안 보여. 돈 걱정, 건강 걱정, 부모님 걱정, 아이 걱정을 하고 있으면 눈은 뜨고 있는데 안 보여. 가짜야. 헛개비로 보인다. 서 있는 곳이 다 참되다, 참되다 이런 거예요. 진짜다. 이거 왜 선불교의 한 정신이야. 이루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다 진짜로 보인다. 내 마음이 내가 여기 있으면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내 마음에. 내 몸뚱아리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거. 여기 앞이 아무 의미도 없어. 친구 만나면 뭐해? 요 앞에, 내가 서 있는 요 앞에, 요 안에 있는 친구가 의 마음이 가 있어야지. 마음이 딴 데가 있다. 그럼 친구 얘기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 음식 먹는 나와 음식의 사이에 여기에 와 있어야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지. 딴 생각하게 되면은 뭐 주변에서 그러잖아. 너 지금 밥 가지고 왜 장난치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초작주 입처계지는 이 방송 보면서 그냥 반복해야 돼요. 수처, 작주, 입처, 계진. 불교는 이거거든요. 이게 부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돼서 주인이 되면 중생의 얘기들이 다 들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 앞에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왜 그게 안 들려? 이 여인이 힘들다 그러고 아이가 힘들다 그러는데 다 들리지. 내가 딴 데가 있다.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자비를 행해요? 못 행하지. 요거를 기억을 하면 되는데 만해한용운의 오도송은 표절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 만해한용운 시인이기도 하고 스님이기도 하지만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이 임재의 태제를 주장을 깔끔하게 오도송으로 썼어요. 느낌이 쎄하기도 하지만 저는 한용운을 믿어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비슷했겠지. 이래요. 다섯 줄로 되어 있는, 네 줄로 되어 있는 남아대장부는 이르는 곳마다 고향이어야 하는데 내 고향이야. 내가 이르는 곳마다. 내 집처럼. 여기서 고향이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고향을 떠나면 객이 되잖아. 눈치 보고서 살아야 되잖아. 이 고향은 뭐 내가 다 알아. 여기 슈퍼에는 뭐가 있고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남아대장부는 이르는 곳마다 고향이어야 돼요. 수초작주랑 비슷하죠, 느낌이. 그런데 아직도 몇 사람은 오래도록 손님의 시름 속에 머물러 있네. 다른 사람들은 다 손님으로 살아. 내 집이 아니야, 다. 편하지를 않아. 주인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단발마의 할소리가 울려 퍼지며 온 세상을 열어젖히니. 하라시죠. 스님들이 여기 마음을 여기 있도록 하려고 딴 생각하면 아! 이러면 확 깨잖아. 여기 마음이 오잖아. 옛날에 선생님들이 애들이 멍멍 때리고 있으면 조는 것도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니면 잔인한 선생님은 긁는 소리. 그럼 여기 마음이 여기 오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썼단 말이야. 눈 속에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날아다니는구나. 입처계진처럼. 다시 읽어볼게요. 남아대장부는 이르는 곳마다 고향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몇 사람은 오래도록 손님의 시름 속에 머물러 있네. 단발마의 할소리가 울려 퍼지며 온 세상을 열어젖히니 눈 속에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날아다니는구나. 수초작주 입처계진이에요, 그냥. 네. 정확하죠. 그리고 누구한테 연민 자비의 마음이 들겠어. 아이고야, 아까 봤죠? 오래도록 손님의 시름 속에 머물러 있네. 눈치 보면서 산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고향은 어딘지 떠나온 고향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여행을 갔는데 집 생각만 하면 그 여행지에서 뭘 보겠어. 자꾸 집으로 가려고 그래. 우리 인생이 슬픈 게 그거잖아요. 집에 있으면 여행 갈 생각하고 여행 가면 집 생각하고
어디서나 주인이 아니야. 내 집이 아니잖아요. 여행 가면 그게 더 좋으면. 우리 그러고 산다. 그러니까 한용운 눈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방금 읽었던 이게 오도송 시란 말이에요. 툭 던져진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를 강조해서 좋아해. 이거 몰라요. 이렇게 한자로 쓸 필요는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한글로만 기억해도 한자 아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걸 기억을 해둬야 돼. 수처, 작주, 입처, 계진. 이르는 곳마다예요. 수처, 이를 숫자. 작주, 주인이 되면. 입처, 내가 서 있는 곳은 모두 개자, 다 참되다. 자세한 건 검색을 하시면 옆에 한자가 떠요.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칠판에 쓰죠. 최근에는 한 5년 전서부터는 한문을 별로 안 봐서 이거 말고 방송 말고 강의를 할 때 쓰잖아요. 아무도 안 적어. 다 스마트폰으로 찍어. 그래서 야 이거 뭐하러 한자를 적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냥 한자 적으면 그래 너 늙었다 그래 너 꼰대다 이런 얘기나 듣는 것 같아. 오도송 이거 괜찮죠? 수처작주 입처계지는 까먹지 말라고. 내가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 화두마다 풀어내야 되죠. 화두마다 내가 못 풀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의 정답은 뭐지? 왜 이런 질문을 했지? 이 화두를 만든 사람의 속내를 알려고, 그쵸? 그 사람, 화두 만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야, 그냥. 그거 풀려고 덤벼드는 거니까. 요거는 까먹지 말자고요. 불교가 인도에서 출발해서 돌아왔다가, 이 동아시아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8글자로 요약이 돼버린 거예요. 수처작주, 입처계진. 그것이 시간이 한참 흘려서 천여년 흘러서 만해 한용운의 오도송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제 조사에 뒷조사에 따르면 1917년 12월 3일 밤 10시 설악산 오세암에서 한용운이 지었던 시예요. 아깝게. 괜찮아요, 시? 난 개인적으로는 싫어요. 님의 침묵에 있는 시보다 못해. 그게 훨씬 좋거든요, 사실. 뭔가 이게 느낌이 있어. 이게 너무 수처작주 입처계짐의 느낌이 나. 그래도 우리는 한용운을 믿읍시다. 그냥 이렇게 어차피 이경지니까 깨달았으니까. 12월 3일 날 눈 속에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날아다니는구나. 이것도 약간 시인적 풍모가 있다, 그렇죠? 눈 속에 복숭아꽃이 날아다닌다. 제가 이 화두가 좀 찜찜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보가 필요하다. 이와 미라는 게 있는데 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자로 따지면 이탈, 떨어진다. 떨어져 있다. 뭐 이런 뜻이고 미는 우리가 음미하다. 음미하다라는 표현을 아직도 쓰나요? 미미하다라고 쓰는데 그런 나쁜 뜻이 아니라 숨겨져 있다라는 느낌이야. 비밀스러운 느낌. 이게 뭐냐면 승조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승이라는 거는 스님할 때 승이야. 그러니까 중인조예요, 사실은. 근데 승조라는 건 그 중국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인도에 불교 경전이 들어왔잖아요. 쭉쭉쭉쭉. 그거를 한문으로 번역했잖아. 제일 힘든 게 나가르주나 중간 불교라고 그랬죠. 공. 이 수냐타라는 개념을 이거를 처음에 이해를 중국 사람들이 못했어요. 그게 노자에 나와 있는 무 개념 아닌가 막 이렇게 번역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승조는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 나가르주나의 수냐타라는 개념을 중국에서 가장 완벽하게 처음으로 이해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승조라는 사람이 썼었던 책 조론, 이 조자예요. 자기 이름을 따서 조의 논이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불교 초기 번역할 때 중간 철학, 공 이런 개념들을 이해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썼던 책 중에서 뭐가 또 있냐면 보장론이라는 책이 있어.
이 미 때문에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장론이 있다. 이 화두 보고 어떻게 찾아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화가 나요. 사실 이론화들은 뭔가 언어를 세우지 않는다. 불림 문자다. 마음이 이렇게 서로 통하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애초에부터 보장론도 알아야지 승조도 알아야 되지 이러니까 여기에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부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라는 걸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장론에. 이건 쓸게요. 한자를. 무슨 얘기냐면 부처는 집착이 없고 자유롭죠. 어디를 가나 주인인 거에 상징의 최고가 저는 물이라고 봐요. 물은 동그란데 넣으면 동그랗게 거기서도 주인 노릇하죠. 얼음은 주인이라고 보기가 힘들지. 네모나게 열려있는데 동그란 데만 나면 주인이야? 느낌이 어때요? 아, 고달프다. 동그란 그릇 어딨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떠났던 고향으로 가야 돼. 동그란 그릇에 가고 싶어. 동그랗게 얼려있는 얼음이니까 네모난 데 보면 겉돌잖아요. 막 찡겨지고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깨달은 마음이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처럼 풀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처의 마음을 얘기한다. 상이라는 건 모양이 있잖아. 특징이고. 무상은 뭐냐면 그 상이 없다라는 거고 즉은 알죠. 같다라는 거예요. 상이 곧 무상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 둥근 그릇에 물, 둥근 그릇, 얼음이 아니라 물입니다. 둥근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은 둥글어요. 그게 상이야.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 둥근 그릇에 있기 때문에 둥글지 물 자체가 물 흐르는 그 유동하는 물 자체는 상이 없어요. 상이 없고 특징이 없기 때문에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나게 되고 세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세모나게 되잖아. 그게 부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그러면 부처라는 거야. 잘 산 사람은요 정체가 누군지 몰라. 의사인지 뭔지도 몰라. 나 부자임내를 드러내는 사람들 있잖아. 불쌍한 거예요. 그 부처의 반대야 반대. 정체가 누군지 모르겠어. 꼬맹이랑 놀면 꼬맹이랑도 잘 놀고 무식한 사람 만나면 무식한 사람들끼리 잘 놀고 지적인 사람들 만나면 지적인 사람들끼리도 놀아. 그게 어디서나 주인이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물이에요. 그릇에 담기지 않는 물. 그릇의 모양은 떠오르지가 않잖아. 무슨 뭐야. 우리의 머릿속에는 네모난 그릇에 담겨있건 국자에 담겨있든 어떤 그릇에 담겨있든 아니면 웅덩이 이렇게 흙 모양에서 이렇게 담겨있든 계곡에 담겨있든 바다에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물. 부처의 마음은 상증 무상이다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상이 뭐야? 이게 미예요. 상을 보면 둥근 그릇에 있는 물을 보면 둥글다고 보지 말아야 되고 물이 숨겨져 있잖아. 그게 미고 이라는 건 뭐예요? 떨어져 있다라는 이 말은 뭐야? 무상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별건 없지. 둥근 물, 네모난 물 이런 것만 보잖아. 하지만 그건 떨어져 있잖아. 이해되시죠? 둥근 물은 말할 수가 있잖아. 둥근 물이야, 네모난 물이야, 어디에 담겨있는 물이야. 그릇 모양이 있으니까. 무상은 말할 수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언어로 쓰기가 힘들고 침묵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제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말과 침묵은 각각 이와 미를 침해한다. 말한다라는 건 요거 얘기해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 말한다라는 건 구별하는 거잖아요. 이건 둥근 물이야, 무슨 물이야. 어떤 그릇에도 담기지 않는 물을 보신 분. 그거 어떻게 묘사를 해?
그 무슨 모양이야? 무상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보장론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요것도 재밌죠, 나름. 상증무상. 아, 이거 중요하다, 이거.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려면 이래야 된다? 내가 상이 그냥 있는 거야. 나 이 상이야. 난 선생이야. 그쵸? 그러면 안 되잖아. 꼬맹이랑 있을 때도 꼬맹인 것처럼 거기서 놀아야 되는데 어른 힘내 이러고 어른 짓하고 선배 짓하고 검사 짓하고 뭐 대통령 짓하고 막 다 이러잖아. 다 의사 힘내하고. 그러면은 자유롭지 못한 거라고요. 그거 자체가. 내가 어디를 가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아주 쉬워요. 그 사람 직업이 뭔지 모르고 뭐 했는지 모르는 느낌이 드는 사람을 난 무조건 존경해. 이게 뭔지 아시겠죠? 상증무상. 그래서 이게 리와 미라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에서는 뭘 조심해야 돼? 저 안에 흘러가는 물같이 그 자체는 모르니까 그게 숨어져 있고 무상이라는 거는 또 그게 뭐예요? 요 물그릇에서 그건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보장론에서 승조가 상증무상 리미를 얘기를 한 거야. 여기서 스님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야. 말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말을 한다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딱 상에서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상 자체가 무상이란 말이야. 진짜 얘기해야 될 거는 둥근 물에서 핵심이 물인데 둥근 것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두보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죠. 풍열화상이 두보시를 얘기한 거야. 시다. 시가 그런 것이다. 시라는 게 상증무상과 같은 것이다. 말과 침묵이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읽어야 되는 게 시라는 게 뭐냐. 장르가 있잖아요. 뉴스 장르 있잖아. 뉴스 장르를 보면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팩트만 있죠. 객관적이지. 그런 글들은 쓰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의 글이 소설일 거야. 그것도 어렵지 않아. 등장인물이 나오니까. 거기에는 주관성이 더 들어가. 카프카의 소설을 읽었을 때 카프카적 주관의 느낌이 들잖아. 기사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주관적인 것들은 시란 말이야. 나니까 쓸 수 있는 글이 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시가 추상적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에서 어려운 거야. 문맥을 정확하게만 딱 잡으면 금방 쉽게 읽히는 거야. 그 사람 얘기야.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시인은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작가들은 먹고 살기가 지금도 힘들었고 옛날에도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쓸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으니 기자가 많이 됐어. 그래가지고 신문기자 생활할 때 그 선배 데스크한테 글 못 쓴다고 조인트 맞고 그랬다고요. 왜 그래요? 팩트만 나열하면 되는데 이상한 표현. 그 교통사고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구절을 자꾸 넣으니까. 그래가지고 나 이제 전업작가 할 거야. 내 글 쓸 거야. 이러는 거야. 내 글을 쓰면 안 돼요. 기사는.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객관적인 걸 써야지. 그게 사실 글도 아닌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독립을 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마지막 작가가 김훈일 거야. 소설가 김훈. 신문사에 있다가 소설가로 등장을 한.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은 시인들 양력 찾아보면 알죠. 어느 시면 기용도도 중앙일보 문화부에 있었잖아. 시인 기용도도. 그런 거처럼. 시라는 건 주관적이다. 여기서 주관적인 거를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시인인 거야. 그러니까 탄압도 많이 받죠. 내가 주인일 때 쓸 수 있는 거야. 주인일 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진짜인 것들을 쓰고 싶은 거야. 수처작주 입처계지는 시인의 태도이기도 해요. 시의 특징은 그런 거야. 가장 많이 표절을 하고 시인임내 흉내를 내는 게 또 시이기도 해. 어디에 보면은 막 그런 것들 많아요. 길거리에 걸려있는 어떤 지하철역이나 걸려있는 시들 보면 짧기만 하고 시는 아닌 것들도 많아.
시는 수처작주 입처계지다. 그러면 시인은 다 부처인가? 시를 쓸 때는 부처예요. 그런데 시를 안 썼을 때는 우리랑 비슷해져. 개차반도 있어요. 주식 투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막 오만한 것도 해. 그런데 시가 쓰여질 때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었겠죠. 그런데 거꾸로이기도 해. 내 앞이 진짜로 보이면 주인이 된다, 시인은. 이 꽃을 보고 이건 노래해야 되겠다. 이거 진짜 백이야. 아니면 어떤 상황에 들어서 정치적인 탄압 상태를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노래해야 돼. 그럼 김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우린 좋은 사이다, 질서 있는 사이다가 아니야. 우린 독재 사회야. 그게 보이면 시를 쓰는 거야. 쓰는 순간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시인은 어쩌면 거꾸로인지도 몰라. 감각은 열어놓고 진짜가 보여지면 시를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불교랑은 다르죠. 깨달음이라는 거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야. 그래서 부처가 되기 싫으면 시라도 쓰란 말이야. 그 순간은 부처니까. 한용운의 오도송과 두보의 차이는 그 시를 썼을 때는 같단 말이야. 그런데 한용운은 아니면 임재는 상증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이르는 곳마다 주인은 되는 거죠. 근데 시인은 오히려 협소하지. 이게 진짜 백이로 보일 때 주인이 되는 거야, 그 순간에. 그리고 정치적인 시를 써.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탄압받아.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혼자서. 괜히 썼다. 망했다. 근데 어떻게? 진짜를 봤는데 써야지. 그러니까 시인의 자유는 시인이 부처와 다른 건 그런 차이일 거야.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처럼 시인은 그 순간은 부처일 수 있다. 그런데 매 경우는 아니다. 그걸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장황한 문맥과 시가 무엇인가, 수처작주 입처계진, 승조의 보장론, 상증무상을 얘기해야, 알아야 이게 의미가 있어지니까. 화두가 너무 지적이다. 화두가 이 언어에 집착이 너무 심하다라는 느낌에 제가 이른 거예요. 그래도 이제 대충 문맥을 아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어느 스님이 물었다. 말과 침묵은 각각 이 미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미에 통하여 어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풍열화상이 말했다. 오랫동안 강남 춘삼월의 일을 추억하였네. 자고새가 우는 그곳에 수많은 꽃들이 활짝 피어 향기로웠네. 좋은 시를 불경 읽어도 되는데, 경전 읽어도 되는데, 진짜 주인이 된 사람들의 시 있죠. 진짜 백이를 보는 순간 사진 찍듯이 찰나로 확 잡아놓은 그 시들을 많이 보면 또 미루어 짐작이 될 거예요. 아, 깨달은 사람 주인 부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예. 한용운 씨도 오도송도 기억을 해주고, 오늘은 끝내면서 지웠지만 그 8글자를 기억하고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수처, 작주, 입처, 계진 8글자 중요합니다. 수처, 작주에서 입처, 계진도 있고, 입처, 계진하면 수처, 작주 된다도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